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단원 두 번째 소단원 책 속에 길이 있다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제 수필인데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좀 긴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자, 이 문단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뭔지를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 겸 한번 이걸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문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번째 문단이고, 그 다음에 8번째 문단, 9번째 문단, 10번째 문단이고, 11번째 문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단별로 이제 그 문단 번호를 붙여서 중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3문단까지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린 시절에 근데 1문단은 바로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새들을 살던 집이 떠오르고 언덕에 올라가면 서울로 가는 기차도 떠오르고 뭐 소양강도 떠오르고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 어린 시절에 유독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어떤 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책 읽기라는 거죠. 책 읽기. 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거기에 어떤 그 행복감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문단으로 가면 자, 이 책 읽기 경험은 이 필자의 유년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좀 부족했는데 뭐 친구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했는데 어떤 그 책 읽기를 통해서 큰 위안을 얻었다는 것이 3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 2, 3문단까지는 어린 시절 어떤 그 책 읽기의 행복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청소년기는 늘 뭐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모자라는데, 그래서 외롭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모자람을 채워가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책 읽기죠. 책 읽기를 통해서 청소년기에 어떤 그 모자람을 채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째 문단에 보면, 인터넷, 즉 이 정보의 양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나 역으로 말해서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정보는 내용이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자, 이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지요.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입니다. 눈. 어떤 안목이죠. 두 번째는 그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즉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안목과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안목과 능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습니다. 책 읽기죠. 책 읽기. 자, 책을 읽기. 그러니까 책 읽기의 가치 하면 네 번째 문단에서 또 청소년기의 모자람을 채워준다는 것도 있지만은 6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렇죠. 어떤
정보를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과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을 창조해내는 이런 능력들을 책 읽기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자, 물론 문학 작품은 이제 간접 경험이죠. 자,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것, 즉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도 책을 읽는 거죠. 이래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서의 가치 나왔죠. 네 번째 문단에서 하나 나오고, 여섯 번째 문단에서 어떤 안목과 능력을 길러 주어서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독서의 그런 그 읽기의 가치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필자는 그런 것,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그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측면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읽는 것이 시간도 부족하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책을 읽으면 우리의 정신적 능력, 즉 정신의 키가 훌쩍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책을 읽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비늘이 꽉 덮여 있어 가지고, 그 어떤 그 비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험이나 편견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어떤 생각의 비늘이 덮여 있는데 좋은 책을 읽으면 그런 편견이 없어져서 그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그 세상,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그렇죠, 평생 책을 읽는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크게 11개 문단이지만은 그 처음, 중간, 끝으로 보면 1, 2, 3까지를 처음으로 보면 되죠.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부터 아홉 번째 문단까지는 책 읽기의 가치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책 읽기의 가치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책은 평생 읽어야 될 아주 그 중요한 어떤 작업이다. 뭐 그런 어떤 얘기에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 활동을 보면, 자, 학습 활동 보면,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자, 정보는 양이 많고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 그 가치 없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눈, 안목이었죠. 그 다음에 뭐 무관한 것을 유관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래서 결국 이런 안목과 능력인데,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책 읽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답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직업을 떠올리며 생각 거물을 채워보자 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뭐 경영인지, 의료인지, 뭐 경찰인지,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을 착 이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 거물을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제 모둠을 구성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했는데,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과제로 쪽지 시험, 10문제짜리 쪽지 시험 2개를 과제로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풀었다고 보고 해설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쪽지 시험 첫 번째 겁니다. 1번입니다. 독서는 우리가 직접,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네, 그렇습니다. 경험이죠.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번,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해 함께 책을 찾아 읽을 때는 우선 자신이 얻고 싶은, 자, 요 네모에 들어갈 말, 그렇죠. 정보 정도 하면 되겠네. 자신이 그 책을 통해서 얻고 싶은 정보가 뭔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문학 갈래입니다. 자, 문학 갈래는 시, 소설, 희곡, 수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가, 예, 수필. 우리 그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글이 이제 수필이죠. 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자, 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의 글쓴이는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고 독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인데, 이제 2글자는 안목하면 되겠죠. 안목. 자,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자, 그러면 이런 안목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 6, 7은 OX 문제입니다. 5번을 보면 자신의 흥미나 가치관을 고려해 선택한 책을 읽은 후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거나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그렇죠. 공유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공유해야죠. 그게 바람직한 독서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해 함께 책을 찾아 읽은 후에는 책의 내용이 책을 고른 이유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7번, 책 속에 길이 있다의 글쓴이는 문답법을 활용하여, 자, 문답법을 활용했는지, 그렇죠. 우리 앞에서 문답법, 이 글에는 뭐 문답법도 여러 번 나오고, 특히 이제 비유가 여러 번 나오죠. 어떤 그 비늘이랄까, 그런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8번은 책 속에 길이 있다 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뜻하는, 방향이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찾아 한 음절로, 한 글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길. 자, 이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을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책 속에 길이 있다 해서 글쓴이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가 뭐였냐면, 앞에 나왔죠. 간접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그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편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쪽지 시험 두 번째입니다. 독자는 독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독서의 가치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능동적인 독서할 때 책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은, 그렇죠,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 소설은 화자나 이제 서술자를 내세우는 데 비해서 수필은 그 수필 속에 나는 작가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쪽에서 시와 소설과는 좀 다릅니다. 시의 화자, 소설의 어떤 그 서술자는 반드시 작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작가의 대리인이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수필 속에 나는 작가와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들 일기를 생각하면 내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 속에 나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책 속에 길이 있다. 이의 글쓴이는 뭘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 그렇죠. 문학 작품 하면 되겠네.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번까지를 보면,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해 함께 책을 찾아 읽을 때는 책을 선정한 후에 그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6번은 책 속에 길이 있다에서 길은 좀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방향 그런 거지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X가 됩니다. 자,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여, 그렇죠? 어린 시절 경험이죠. 어린 시절 자기 집에 대한 경험, 책 읽기에 대한 경험이죠. 시작해서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유발하고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어린 시절 이렇게 어떤 책 읽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근감을 유발하고 그렇습니다. 8번은 책 속의 길이 돼서 글쓴이는 책 읽기를 통해 청소년기에 느끼는 삶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책 읽기의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9번은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늘은 비유적인 의미인데, 비늘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그렇죠. 어떤 그 경험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경험이나 내가 경험해서 잘 아는데 하는 그게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쓰라 하면은 편견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 그게 비늘인데, 좋은 책을 읽으면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필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책을 읽으라는 거죠. 독서해라, 책을 읽자. 자, 그 책을 읽는 것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가치이다. 좋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 속에 어떤 삶의 방향이 있으니까 책을 읽읍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의 마무리로 갑니다. 단원의 마무리. 자, 그 어휘 학습을 보면 어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입니다. 뭐겠습니까? 헤아리다, 추억, 안목, 주체적, 장악, 지평이 있는데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눈이죠. 눈, 안목입니다. 안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는 것. 그렇죠. 헤아리다. 헤아리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뭐 추억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자, 요 리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뭐 A라고 하는 영화, 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라고 가정을 해볼까? A라고 하는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의 새 무엇을 열다, 여기 들어갈 말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평이죠. 지평. 지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평이라고 하는 말은 뭐 땅이 평평하다 그 말이죠. 지평이라고 하는 거 땅지자 써서, 땅지자 쓰고 평평할 평자 쓰는데 땅이 평평하다는 건데, 이때까지 한국 영화의 어떤 상태가 좀 울퉁불퉁했다면 이제 이 영화를 계기로 어떤 새로운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이때 이제 지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좋은 책을 읽으면 이때까지는 눈에 뭔가 비늘이 끼어 있었는데 좋은 책을 읽으면 그 비늘이 확 없어지고 아주 그 새로운 눈으로 어떤 세상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 어떤 일을 실천하는데 자유롭고 자주적, 주체적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 안에 잡아 쥐인다. 손을 맞잡아 쥐는 것을 악수라고 그러죠. 악수. 그래서 이거는 손 안에 잡아 쥐인다라고 하는 것은 장악이죠. 장악. 손바닥 장자에 우리가 악수할 때 쥐일 악자를 이렇게 쓰죠. 장악.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지평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단원의 마무리에 정리하기를 한번 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이제 자화상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즉 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4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품 자체만 가지고 보는 관점을, 그렇습니다. 절대론적 관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와 관련지어 감상하는 방법이 효용론적 관점이었고, 작가와 관련지어 감상하는 관점이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당대 현실과 관련지어 감상하는 관점이, 그렇죠, 반영론적 관점이었는데, 자, 여기 보면 화자가 그 시 속의 화자가 뭘 들여다보고 있냐면 우물을 들여다보죠. 저 우물을 들여다본다. 뭐 이거는 작품 자체만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나오네. 우리가 혼자 거울을 보며 사색한다. 자, 이 문학 작품을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독자죠. 독자와 관련해서 감상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효용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인 윤동주의 작품에서 흔히 보이는 자기 반성의 태도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자화상을 감상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 작품, 어떤 그 시인의 삶과 관련해서 시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와 관련해서 감상하는 거니까, 작가와 관련해서 감상하는 거니까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침착하고 담담한 어조라고 하는 거는 작품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재적이죠.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우물 밖 암울한 시대 상황, 당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관련해서 감상하는 거니까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이제 4가지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 수필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능동적인 읽기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렇습니다. 독서 활동을 점검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와 통하다에서 직업과 관련된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업과 관련된 이름에 사회적 인식도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인식이 녹아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꾼, 장이, 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전미사들이죠. 이런 어떤 그 전미사들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공업과 상업 등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꾼하면 나무꾼, 옛날에 나무하던 나무를 생업으로 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게꾼, 옛날에 이제 차가 없을 때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게에 물건을 지고 이렇게 운반해 주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직업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 특히 이제 장사꾼 할 때 이 꾼은 약간 직업을 낮잡아 부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 우리가 장사꾼이라고 하면 그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장사꾼, 이제 상업인데, 자, 이런 표현은 요즘은 이제 잘 안 쓰죠. 요즘은 어떤 평등 이런 쪽에 어떤 어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리고 나무꾼이나 지게꾼 이런 것들도 어떤 사회가 어떤 급격히 어떤 발전함과 더불어 이런 어떤 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나오죠. 미장이, 옹기장이죠. 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죠. 전문 기술을 가진. 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집을 짓고 이제 그 벽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칠하는 그런 어떤 전문 기술자를 이제 미장이라고 그러죠. 옹기장이, 그렇죠. 장이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옛날에 그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던 가죽신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갓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사회적 인식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런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약간 낮잡아 이르는 그런 말이고, 동산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원예사라고 그러죠. 원예사. 채소나 과일이나 화초를 심고 가꾸고 하는 이런 사람을 원예사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동산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업들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지금은 축소되거나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용을 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무슨 무슨 수입니다. 그렇죠. 석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돌을 다듬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인쇄하는 사람을 인쇄공이라고 그래요. 기술자입니다. 기술직 노동자입니다. 그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이제 목수라고 그러죠. 목수, 숫자, 가수, 노래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이 공이나 어떤 수가 들어가면 어떤 기술직 노동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운동 선수들도 외야수, 내야수 할 때 숫자도 이런 손숫자를 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남편 부자죠. 남자입니다. 지아비 부자. 우리가 부부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요 부는 여자지요. 며느리 부자인데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니까 요 앞에 있는 부는 남자고 뒤에 있는 부는 여자입니다. 요 여자가 있죠. 여자지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 일꾼과 여성 일꾼을 가리킬 때 이런 부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전미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광부, 남자라고 하는 거죠. 남자. 잠수부, 남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잠수부라는 용어 대신에 잠수원 이런 용어를 쓰죠. 이런.
그럼 이제 여성 일꾼들에게 붙이는 거는 예컨대 뭐 간호부, 요즘은 간호사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간호부라고 그랬습니다. 간호부, 뭐 파출부, 뭐 이런 부자가 이런 부자, 이제 여자들의 어떤 그 직업, 여성 일꾼들을 가리킬 때 이런 것을 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뭐 사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간호부라고 그랬습니다. 간호부. 자, 간호부 부자는 여자지요. 근데 요즘 남자 간호사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간호사라고 하는 이렇게 사자, 서성사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호가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일,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떤 그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도 간호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부, 이거는 이제 부적절한 어휘가 되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수도 마찬가지죠. 수도 보면 그 운전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운전수 이런 것도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전사, 사, 그렇죠. 우리가 뭐 변호사 할 때 그 사자를 쓰는 거죠. 운전기사. 그 다음에 가정부인데, 자, 이 부자가 이제 여성 일꾼이라는, 여성 일꾼을 뜻하는 전미사였죠. 이것도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가사도우미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교적 관료 체제 아래에 있던 조선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말로 이런 선비사자, 서성사자, 그 다음에 이제 볼감자죠. 우리가 감독하다 볼감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유교적 관료 체제 아래에 있던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상을 반영한 말이라는 거죠. 요즘 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선비사자인데 어떤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떤 그 전문 직종에 붙이는 그런 어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옛날 유교 사회와 이제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성사자는 의사, 교사, 약사, 이 서성사자죠.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던 직업에는 서성사자를 붙인다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이제 이 서성사자가 좀 많이 더 확장돼 가지고 뭐 이발사, 요리사 등 어떤 뭐 직업과 관련된 그런 쪽도 많이 붙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떤 그 서성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전미사들은 이런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사회상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이라고 하는 거, 볼감자인데 조선 시대에 뭐 대감, 뭐 영감 이런 게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뭐 교감, 뭐 경찰 어떤 그 직급에 보면 치안감 있죠. 치안감, 뭐 치안정감 같은 이런 어떤 감도 조선 시대의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국어와 통하다에서 이제 직업과 관련된 그런 어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자, 학습 과제는 그 40페이지에 보면 매체를 읽는 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매체를 읽는 눈으로 가는데, 자, 이 그 생각 열기입니다. 이 생각 열기를 보면 작가의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무지개로 핀 우산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음 등교 수업 때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